오늘 날이 흐리네요. 밤사이 비도 온 것 같고. 참 요즘 날씨는 정말 오락가락. 아, 어떻게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음, 곧 가을이 작년까지 이맘때쯤이면 벌써 가을의 느낌이 좀 훨씬 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날씨 변화가 있을지. 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기후 변화, 위기. 올해 부쩍 더 약간 그런 위기감이 조금은 약간 체감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아,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지난주에 연극 공연 관람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상이라면 감상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워낙 출연하려고 했던 극이었는데 아쉽게도 제 사정상 초반기에 하차를 했던 작품이라 더 애착이 가고요. 아, 그래서 당연히 관람을 해야겠다 벼르고 있던 참이었고 관람을 했습니다. 음, 제목은 저기 팜플렛이 있군요. 이 작품이에요. 이쪽을 봐야겠죠? 카메라가 이쪽이니까. 리투아니아. 이 극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튼 이 연극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시각장애인과 또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같이 나누면서 볼 수 있는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사랑의 열매 후원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 극이 보통 연극과 좀 다른 점은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만큼 시각장애인의 어떤 편이 그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소리로서 자각하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음향 효과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연 실황을 음향으로 직접 배우들이 마이크를 끼고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아마도 이 복지관에서 그것을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극을 보고 제가 참 좋았다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원래 번역 대본이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좀 너무나 간결해서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사 자체도 너무 번역체라 좀 입에 붙지도 않고 여러모로 그래서 연출이 워낙 이제 좀 책 번역도 하는 친구라서 번역을 했고 또 우리 말에 잘 어울리게끔 또 추가된 장면도 있고 각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한 만큼 굉장히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운 극이 됐다. 그리고 또 추가 장면도 넣었고요. 좀 더 좀 설명적이면서도 풍성해졌다고 할까요? 또 이게 그런 만큼 기존에 있었던 그 리투아니아 그 번역본을 가지고 극을 꾸민 것보다는 좀 더 풍성하고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재번역해서 각색을
한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됐고 또 무대에서 실현하기에는 뭔가 어떤 면에서는 좀 완성도가 바라는 만큼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대본을 중심으로 또 뭐 다른 분이 다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닫고 하면은 더 풍성한 그런 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즐겁게 잘 본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출연했더라면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연극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좀 소음이 있어요. 외부 다른 집에 소음도 있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책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짠! 네,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잠시 끊고 어쨌든 제가 연극 공연을 관람한 것에 대한 감상은 어쨌든 마무리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책 낭독을 위해서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여전히 단편 소설이에요. 누구의 소설이냐? 바로 기드 모파상입니다. 제가 처음 지니의 소리글방을 시작할 때도 기드 모파상의 달빛이라는 단편을 했었죠. 그 단편은 제가 뭐 달리 평단의 비평 내지는 뭐 역근이의 그 번역한 이의 어떤 그런 감상이나 내지는 학술적인 거 그런 것을 읽어본 건 아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희한하게 프랑스 문학인데 유럽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프랑스 문학 하면 뭐 좀 낭만적일 것 같고 뭐 심플하다기보다 굉장히 그 미사 여구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마치 독일 문학을 대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뭔가 거리두기를 하는 그리고 반전이라면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낯설음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좀 독자가 다시 좀 생각을 뭐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다시 모파상 단편을 다른 작품을 읽으려고 하다가 이제 뒤에 역자가 한 말을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 오늘 제목을 말씀 안 드렸죠. 오늘 읽어드릴 낭독할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쓸모없는 아름다움. 참 이 장미꽃은 쓸모가 있는 아름다움인가요? 없는 아름다움인가요? 가시가 돋쳐서 왠지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가시를 다 떼어버리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으면 또 보는 맛이 있는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의 여왕 장미. 그러면 쓸모없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네, 어쨌든 내용은 달리 제가 지금 뭐 줄거리를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읽다 보면은 당연히 아실 테니까. 네, 단편이니까 뭐. 근데 잠깐 이 역자의 역자가 소개한 그런 어떤 나름의 소감, 해설, 역자의 해설 부분을 잠깐 부분적으로 낭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모파상은 1850년대에 태어나셨는데 뭐
보불 전쟁을 배경으로 한참 그 시기에 어떤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느 시기나 예술가들의 활동은 어떤 표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음악이면 음악, 작가면 소설 작가 다 했는데요. 그 시기마다 이 시기에도 또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기드 모파상은 1850년대에 태어났는데, 자, 이 한 부분을 제가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모파상의 단편들은 많이 읽히는 만큼이나 여러 차례 새로 번역되어 왔고, 또 번역될 때마다 기존 번역의 빈틈을 메우며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다. 지금 이 역자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책 역시 그런 번역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모파상은 43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에서 6편의 장편과 300편 이상의 단편을 썼고,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300편. 그 대부분을 불과 10여 년 사이에 쏟아냈다. 네. 그리고 모파상은 삶을 분석하거나 판정하려 하지 않았다. 소설가는 인물의 행위 아래 심리적 원인을 파고들기보다는 그 행위를 묵묵히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뭔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보통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인간과 삶을 대상화하여 냉정하게 관찰하는 시선과 나란히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밑그림에 깔려 있어서 마치 자서전이나 일기처럼 읽히기도 한다. 어느 작가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적 경험이 밑그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밑바탕에 깔려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표현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은 뭐 자서전이나 일기처럼 읽히기도 한다고 이 역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 잠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줄거리는 물론 아니고요. 보통 여기서 말했듯이 모파상은 뭔가 거리감을 두고 객관화되고 그리고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써내려가는데,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간결하고 명료하고 단순한 문체로 어떤 인물을 통해서든 뭐 작가의 어떤 견해를 그렇게 뭐 장황하게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드문 편인데, 이 소설은 조금 다르게 이 작품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것도 어떤 그 주인공이 아닌 제3자 어떤 주변인을 통해서 그 주변이 말하는 대사라고 할까요? 그 말 속에,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깐 끊겼죠.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 어떤 그 작가의, 그게 온전히 작가의 생각이지는 않겠지만 뭔가 그 좀 더 이렇게 철학적이고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뭐 명료하게 상황을 제시하고 관찰을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그냥 좀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장황한 독백 같은 한 대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면모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철학적일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을 제시해서 독자들이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쓸모없는 아름다움은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부터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예쁜 꽃만을 보시라고 화면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게 낫겠죠? 제가 안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예쁜 장미. 쓸모없지 않은 장미. 쓸모 있는 아름다움의 장미를 보시면서 살짝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아줌마가 책 읽다가 또 허리가 아프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드 모파상의 쓸모없는 아름다움을 낭독하겠습니다. 자, 모파상 단편집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쓸모없는 아름다움. 쓸모없는 아름다움. 1. 멋진 검은 말 2마리가 끄는 우아한 사륜 마차가 저택 현관 계단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6월 말이었고 시간은 오후 5시 30분경이었다. 앞들을 둘러싼 지붕들 사이로 드러난 하늘은 빛과 열기로 가득 차 더없이 환해 보였다. 마스카라 백작 부인이 계단 위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에 마침 귀가하던 남편도 저택 정문에 도착했다. 남편은 잠시 멈추어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설핏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아내는 무척 아름다웠다. 갸름한 계란 얼굴, 금빛 도는 상아색 피부, 커다란 회색 눈과 검은 머리카락이 날씬한 몸매, 우아한 자태와 어우러졌다. 아내는 마차에 오르면서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남편이 온 걸 아는 내색조차 없었다. 그런 아내의 거동까지 얼마나 기품이 넘치는지 오래전부터 남편은 잠식해온 그 몹쓸 질투가 또다시 그의 심장을 물어뜯었다. 남편은 다가가서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다. 산책 가는 길인가? 그가 물었다. 백작 부인은 경멸감을 내비친 입술 사이로 짧게 대답을 흘렸다. 보시다시피 숲으로 갈 건가? 그렇겠죠. 내가 함께 가도 될까? 이 마차는 당신 소유니까. 그는 대답하는 아내의 말투에 놀라지도 않고 마차에 올라 아내의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마부에게 지시했다. 숲으로 가세. 시종이 마부 옆자리에 올라탔다. 말들은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위아래로 꺼덕거리며 앞발을 땅바닥을 몇 번 걷어차다가 곧 거리로 들어섰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눈치를 보았지만 아내가 고집스럽게도 굳은 얼굴을 풀지 않은 탓에 말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장갑 낀 백작 부인의 손 쪽으로 자신의 손을 슬그머니 미끄러뜨려 우연인 것처럼 갖다 댔다. 하지만 부인이 너무도 격렬한 동작으로 너무도 역겹다는 듯이 팔을 빼는 바람에 그는 평소 몸에 밴 권위와 독단이 무색하게도 초조한 심정이 되었다. 그래서 백작은 웅얼거리듯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가브리엘. 부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물었다. 왜 그러죠? 당신은 사랑스러워.
부인은 아무 대답 없이 기분을 망친 여왕의 표정으로 좌석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샹젤리제 거리에 들어서서 엘투알 광장의 개선문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길게 뻗은 이 거리 끝에 그 거대한 기념물이 석양빛 하늘에 큰 아치를 열어놓고 있었다. 태양이 개선문 위로 내려앉으며 지평선에 자잘한 불꽃 파편을 흩뿌리는 것 같았다. 마차의 동판, 은도구만 마구, 유리 초롱들이 쏟아지는 저녁 햇살을 다시 잘게 부수어 퍼뜨렸고, 이렇게 반짝이는 마차들의 행렬이 숲으로 가는 방향과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에 두 줄기 흐름을 만들었다. 마스카레 백작이 다시 말을 걸었다. 여보, 가브리엘. 그러자 부인은 더 참지 못하고 발끈해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날 좀 그냥 내버려둬요. 제발요. 이제 난 마차 안에 홀로 있을 자유조차 없군요. 남편은 아내의 짜증을 못 들은 척하고 자기 말만 계속했다. 당신이 오늘처럼 아름다운 적은 없었어. 인내심이 바닥난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칵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그렇게 보인다니 잘못 짚었군요. 맹세컨대 난 이제 결코 당신 것이 되지 않을 텐데. 물론 백작은 놀라고 당황했다. 그래서 평소에 과격한 기질대로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어투는 사랑에 빠진 남자라기보다는 난폭한 주인의 것이었다. 귀가 먹먹해질 만큼 요란한 마차 바퀴 소리 덕분에 두 사람의 말소리가 마부와 시종에게까지 들릴 리는 없었지만 부인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남편의 말투를 그대로 받아 몇 번 반복했다. 아하,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드디어 본 모습이 나오네.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 줄까요? 이야기해봐. 전부 다 말해줘요? 그래. 당신의 잔인한 이기심의 희생물이 된 뒤로 내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전부 다? 백작은 놀라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를 악다물고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그래, 말해보라고. 백작은 떡 벌어진 어깨에 키가 훤칠하고 젓갈색 수염이 풍성한 남자. 말하자면 미남이었고 신사였고 완벽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라는 평판을 누리는 상류층 인사였다. 부인은 저택을 나선 뒤 처음으로 몸을 돌려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하, 듣기 유쾌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알아둬요. 지금 난 말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지금 당신을 티끌 만큼도 겁내지 않는다는 걸. 백작 역시 부인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이미 격렬한 분노가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 미쳤군. 아니요. 나는 11년 전부터 당신이 내게 씌워놓은 모성이라는 그 끔찍한 형벌에 더는 희생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젠 사교계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상류층 여자로서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여자는 누구나 그럴 권리가 있다고요. 벼랑간 얼굴에서 다시 핏기가 가신 백작이 말을 더듬었다. 이해할 수 없어. 아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 잘 알아요. 막내를 출산한 지 이제 3달이 되었을 뿐인데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나 아름답죠. 당신이 그렇게나 애쓴 보람도 없이 몸매도 그리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걸 당신도 조금 전 계단 위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알아차렸고 이제 다시 아이를 갖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겠죠. 어처구니가 없군. 그럴 리가. 난 이제 30살인데 애가 7이에요. 결혼한 지 11년째이고 이런 식으로
10년 더 끌고 나가려는 게 당신의 속셈이죠. 그 나이가 되어야 당신은 질투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테니까. 백작은 부인의 팔을 움켜잡고 힘을 주었다. 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러든 말든 난 끝까지 말할 거예요. 내 말을 막으려 들면 마부석의 저 두 하인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겠어요. 당신의 마차에 탄다고 할 때 내버려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들이 눈과 귀가 되어 지켜보는 판이니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성질을 죽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할 테니까. 자, 계속 들어요. 난 당신이 한결같이 싫었고 그런 마음을 매번 내비쳤어요. 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니까요. 백자님, 그런 내 마음 무시하고 당신은 나와 결혼했어요. 아주 부자라는 걸 이용해 형편이 궁한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당신에게 넘기라고 압력을 가한 거죠. 부모님은 내게 당신과의 결혼을 강요했고 나는 울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돈으로 나를 샀어요. 나는 당신의 손아귀에 굴러떨어졌지만 충실한 반려자가 되려고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죠. 당신이 협박을 동원해 강제로 나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고 오로지 헌신적인 아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당신은 질투에 사로잡혔죠. 이제까지 그 어떤 남자도 그런 식으로 질투하진 않았어요. 감시하고 염탐하는 비열하고 천박한 질투였거든요. 그런 질투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내게 모욕감을 떠안겼죠. 결혼 생활 8달 만에 당신은 내가 온갖 부정을 저지른다고 의심했어요. 심지어 내 귀에까지 들어오도록 그런 말을 흘리고 다녔죠. 얼마나 낯뜨겁던지. 내가 아름다운 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걸 어찌할 수는 없으니까. 사교계와 신문 지면이 나를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론한다는 걸 막아낼 수 없으니까. 당신은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을 떼어버리기 위해 자신이 상상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짜냈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내게 정남이가 떨어지도록 나를 끊임없이 임신 상태로 살아가게 해야겠다는 역겨운 생각을 해놓은 거죠. 부인하지 말아요. 그런 사실을 난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다 마침내 알아차렸어요. 당신이 누이에게 자랑하기까지 해서 그 누이가 내게 말해주었거든요. 사실 시누이는 나를 좋아하는 데다 당신의 상스러운 만행에 분개했으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퉜던 일들을, 문짝이 부서지고 자물쇠가 망가졌던 그 일들을, 지난 11년간 당신이 내게 어떤 삶을 강요했는지 생각해봐요. 나는 종마 사육장에 갇힌 씨앗말로 살았어요. 그러다 임신하면 당신 역시 내게 진저리를 냈고 몇 달이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나는 시골의 영지로, 가문의 성으로, 그 밀밭, 풀밭으로 보내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영혼이 망가지지 않을 듯이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여전히 매혹적으로, 또 여전히 찬사에 둘러싸일지라면 사교계에 들어간 부유한 젊은 여인들의 삶을 마침내 어느 정도 누리기를 기대할라 치면 당신은 또다시 질투에 불타올라 그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욕망으로 이 순간 내 옆자리에서 당신이 토해내는 바로 그 욕망으로 나를 쫓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욕망은 나를 품고 싶어서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나를 품고자 했다면 나는 당신을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속에 있는 건 나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한술 더 떠서 그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것이어서 나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련이 되어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당신이 아이들에게 애착을 품게 된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당신을 안심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나를 향한 반감으로 내가 임신 중일 때만 일시적으로 잠잠해지는 그 천박한 두려움과 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얻는 그 득이에 찬 기쁨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런 식의 기쁨이라니. 나는 당신에게서 그걸 엿보았어요. 당신의 눈 속에서 보았고 알아차렸죠. 당신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거둔 승리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서 거둔 승리, 내 젊음, 내 아름다움, 내 매력, 사람들이 나에게 바친 찬사들, 나를 둘러싸고 소곤거리면서도 직접 고백하지는 못한 그 찬사들에 대해 거둔 승리죠. 그래서 당신은 그 승리를,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으스대는 거예요. 마부석이 높이 올라붙은 사륜마차에 아이들을 태워 볼로뉴 숲을 산책하고 나귀 등에 아이들을 올려 앉혀 몽보랑시를 돌아다녀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지 않은 연극 공연을 보러 가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눈에 띄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은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칭찬하게 만들죠. 백작이 부인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아 난폭하게 힘을 주었고 그 서술에 부인은 말을 끊고 목구멍으로 날카로운 신음을 토해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 잘 알아도 당신이 방금 내게 쏟아낸 말은 어머니로서 차마 입에 올리기에 낯뜨거울 텐데 어쨌건 당신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고 당신의 주인이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당신한테 요구할 수 있어. 그게 내 권리야. 법으로 정해진 권리. 백작은 근육질의 억센 손목에서 뻗어나오는 악력으로 아내의 손가락들을 잡아 조였다. 부인은 고통으로 창백해졌다. 으스러뜨릴 듯 우악스럽게 조여드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고통 때문에 숨이 턱 막혔다.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잘 알겠지. 내가 주인이라는 걸. 백작이 말했다. 강한 쪽은 나야. 백작이 손아귀에 힘을 조금 풀었다.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믿음이 깊은 여자라는 걸 믿죠? 이 뜻밖의 질문에 놀란 백작이 우물우물 대답했다. 그야 물론 내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신 제단 앞에서 당신한테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 나와 함께 성당으로 갈래요? 뭘 하려고? 가보면 알 거예요. 갈래요? 정 가야겠다면 그러지. 부인이 목소리를 높여 앞쪽에 마부를 불렀다. 필리프? 마부는 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귀만 주인 마님에게 돌리듯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부인이 일렀다. 생필리프 뒤를 성당으로 가요. 사륜마차는 볼로뉴숲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파리 방향으로 말을 돌렸다. 아내와 남편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더 주고받지 않았다.
이윽고 마차가 성당 출입문 앞에 멈춰섰다. 마스카레 부인이 마차에서 내려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백작이 몇 걸음 떨어져 뒤를 따랐다.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성가대석 가로대가 있는 곳까지 가서 가로대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손에 얼굴을 묻고 기도를 올렸다. 부인의 기도는 길게 이어졌고 그 사이 백작은 뒤에 서 있었다. 마침내 백작은 부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여자들이 그러듯 부인도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울음은 온몸을 물결처럼 타고 흐르다가 마지막에는 작은 흐느낌이 되어 꼭 잡아진 주먹 속에 감추어졌다. 하지만 마스카라 백작은 이 상황이 쓸데없이 늘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내의 어깨를 건드렸다. 백작의 손이 몸에 닿자 부인은 불에 대기라도 한 듯 번쩍 정신을 차렸다. 부인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내 말을 들은 뒤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그 어떤 일도 겁나지 않으니까. 그러고 싶다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아이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딱 한 아이. 맹세코 하나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해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복수할 수 있는, 당신이 휘두른 역겨운 수컷의 그 폭정에, 당신이 내게 부과한 출산이라는 그 강제 노역에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애인이 누구였냐고요?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모두를 의심해 보겠죠. 절대 찾아내지 못할 거려. 나는 사랑이나 쾌락 없이 오로지 당신을 배반하려는 일념으로 그 사람에게 나를 맡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역시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줬죠. 누가 그의 아이인지 알고 싶겠죠. 당신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아이가 7이니 어디 한번 찾아내 보시든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 일을 당신에게 밝힐 생각이었어요. 사실 복수를 위해 남자를 배신하는 방법을 쓸 때는 그 남자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하니까요. 그랬는데 오늘 당신이 나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만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군요. 이게 다예요. 말을 끊는 부인은 성당 안을 가로질러 길 쪽으로 열린 문을 향해 내달았다. 달아나면서도 부인은 능멸당한 남편이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뒤를 따라잡는 소리가 곧 들려올 거라고, 이제 곧 그의 치명적인 주먹이 날아올 것이고 자신은 그 일격으로 보도 위에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부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마차까지 왔다. 뛰어들 듯 마차에 오른 부인은 불안으로 가슴 졸이며 두려움에 숨을 헐떡이며 마부에게 소리쳤다. 집으로 가요. 말들이 빠른 걸음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2. 마스카라 백작 부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사형수가 처형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그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 집에 돌아와 있을까? 폭군 같아서 화가 나면 어떤 폭력이든 서슴없이 저지를 사람인 그가 과연 어떤 궁리를 했을까? 무엇을 마련해놓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부인은 매분마다 괴종시계의 바늘을 쳐다보곤 했다. 하녀가 방으로 들어와 저녁 몸단장을 해준 뒤 다시 나갔다.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거의 동시에 방문을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요. 집사가 나타나 말했다.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백장님은 돌아오셨나요? 예, 식당에 계십니다. 한순간 부인은 며칠 전에 구입한 소형 리볼버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으로 대비해온 그 비극을 예견한 탓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기절할 경우 정신이 돌아오게 해줄 소금병만 챙겼다. 부인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백작은 앉지 않고 의자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아이들도 각자 자리를 잡았다. 세 아들은 가정교사인 마랭 신부와 함께 어머니의 오른쪽에 앉았고 세 딸은 영국인 가정교사 스미스 양과 함께 왼쪽으로 와서 앉았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막내만 유모가 방에 남아 돌보고 있었다. 세 딸은 모두 금발로 그중 맞이가 10살이었고 셋 모두 작고 하얀 레이스가 달린 푸른 옷을 입고 있어서 매혹적인 인형들 같았다. 셋 중 가장 나이 어린 딸이 3살이었다. 세 딸 모두 이미 윤곽이 아름답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처럼 미인이 될 게 분명했다. 세 아들 중 둘은 머리카락이 밤색이고 9살인 큰아들만 짙은 갈색을 띠었다. 셋 모두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남자로 성장하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가족 전체가 힘과 활기가 넘치는 하나의 핏줄인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신부가 식사기도를 올렸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 손님이 없는 경우 늘 해오던 대로였다. 손님이 있으면 아이들은 식탁에 나오지 않고 따로 식사를 하곤 했다. 이어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백작 부인은 어떤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탓에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런 감정에 휩싸이리라고는 부인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었다. 그러는 사이 백작은 세 아들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또 세 딸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었다. 확신 없는 눈동자가 한 아이에게서 다른 아이에게로 옮겨다니며 번민으로 흔들렸다. 벼랑간 백작이 목이 긴 잔을 앞에 내려놓다가 깨뜨리고 말았다. 붉은 액체가 식탁볼을 적시며 번져나갔다. 이 작은 사고가 빚어낸 가벼운 소리에도 백작 부인은 소스라치며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자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눈동자가 마주칠 때마다 각자 몸에 경련이 일고 심장이 오그라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총구를 들이대듯 순간순간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신부는 백작 부부 사이에 도무지 이유가 짐작되지 않는 어떤 불편한 분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고 뭔가 대화를 북돋아보려고 애썼다. 신부는 이런저런 주제를 연달아 꺼내놓았지만 이 무익한 시도는 한 줌의 생각도 빚어내지 못했고 한마디 의견조차 끌어내지 못했다. 백작 부인은 상류 사교계 여성의 본능에 따라 두세 번 정도는 여성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보려 했지만 무리한 시도였다. 머릿속에 혼란스럽다 보이니 적절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던 데다 정적을 깨고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부인이 거의 겁을 먹을 지경이었다. 그만큼 모두가 식사하고 있는 그 큰 방은 간혹 은식기와 접시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 말고는 고요했다. 벼랑간 남편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부인에게 물었다. 이 자리에 아이들이 있는 데서 오늘 오후에 내게 주장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을까? 혈관 속에서 부글거리던 증오가 벼랑간 부인의 힘을 북돋워 주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눈길을 매섭게 맞받아치면서 그의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기세등등하게 대답했다. 두 손을 들어 오른손은 아들들의 그 이마를, 왼손은 딸들의 이마를 향하고는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내 아이들의 머리에 대고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맹세해요. 백작은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몸짓으로 냅킨을 식탁에 패대기 치고는
의자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그러자 부인은 첫 승리를 거두기라도 한 듯 긴 한숨을 내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얘들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크게 상심할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으신 거야. 며칠 지나면 상심이 가실 테지. 그리고 나서 부인은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스미스 양과도 말을 주고받았다. 아이들 모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이런저런 일들을 상냥하게 챙겨주며 어린 마음을 부풀게 하는 모성의 포근한 품으로 응석들을 받아주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인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거실로 갔다. 큰 아이들이 제잘되는 말들에 무성한 무한정 귀를 기울여주고 작은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이 자야 할 시간이 되자 긴 시간을 들여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이들을 잠자리로 들여보낸 뒤 부인은 홀로 침실로 돌아갔다. 남편이 침실로 밀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한 터라 부인은 기다렸다. 상류사격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려 했듯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생명도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을 곁에서 떼어놓은 만큼 그러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부인은 바로 며칠 전에 장만에 장전까지 해둔 소형 리볼버를 실내복 호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매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몇 차례 울렸다. 이윽고 집안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거리를 오가는 상마차 소리가 두툼한 벽걸이 천을 통과해 희미하고 은은하게 울리다가 멀리 사라지는 것이 귀에 들려올 뿐이었다. 부인은 기다렸다. 그러면서 힘이 솟았고 활기가 살아났다. 이제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무슨 일이든 할 태세였고 기분은 거의 승리의 도취감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것이 부인은 남편에게 매 순간 그리고 평생 치러야 할 형벌을 내린 참이었다. 그러나 첫 새벽에 여명이 커튼 아랫단에 달린 장식 술 사이로 스며들어오는데도 백작은 부인의 침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야 부인은 남편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연실색했다. 방문을 열쇠로 잠그고 하나 더 달아놓은 빗장까지 단단히 지르고 나서야 침대에 몸을 눕혔다. 그러고는 생각이 잠겨 뜬 눈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남편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도통 알 수도 예상해 볼 수도 없었다. 하녀가 차를 가져오면서 부인에게 남편의 편지를 전했다. 꽤 오래 여행을 떠나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고 생활에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공증인에게 요청해 받으라는 말이 추신으로 덧붙여 있었다. 오페라 극장에서 악마 로베르가 상연되는 막간이었다. 아래층 앞쪽 상등석의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올려놓은 채 일어서서 여인네들이 빼곡하게 앉은 칸막이 좌석 쪽을 목을 빼고 바라보고 있었다. 조끼에 앞섭이 활짝 열려 있어 금장식 줄과 보석 단추가 반짝이는 새하얀 셔츠가 보였다. 칸막이 좌석의 여자들은 어깨를 훤히 드러낸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치장한 터라 빛이 가득한 온실 같은 그 공간에서 꽃처럼 피어난 모습들이었다. 얼굴의 아름다움과 드러낸 어깨의 광채는 그곳에서 만개하여 오페라의 음악과 인간의 말소리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으려는 것 같았다. 친구 사이인 상등석의 두 남자도 몸을 돌려 오페라 글라스를 눈에 대고 칸막이 좌석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대극장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펼쳐진 그 아름다움의 진현실, 진품이든 모조품이든 우아함을 내걸고 값비싼 보석과 우쭐한 과실을 진열한 그 전시회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두 친구 가운데 한 명인 로제 드 살랭이 동행한 베르나르 그랑댕에게 말했다. 마스크레 백작 부인을 좀 봐. 어쩌면 저리도 변함없이 아름다울까.
그러자 옆에 친구도 맞은편의 한 칸막이 좌석으로 오페라 글라스를 돌려 귀부인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척 젊어 보이는 그 여자는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극장 안의 모든 눈길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상아빛이 감도는 창백한 피부색 때문에 마치 조각상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한밤의 어둠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은 다이아몬드들이 촘촘히 박힌 무지개 모양의 가느다란 머리띠로 장식되어 은하수가 깔린 듯 반짝거렸다. 한동안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베르나르 그랑댕은 진지한 확신이 담긴 대답을 익살스러운 어조에 실어 꺼내놓았다. 정말 아름답고 말고.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 잠깐, 그건 내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저 여자가 풋풋한 나이일 때부터 알았거든. 사귀기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봤지. 그러니까 지금은 36이겠군. 그럴 리가. 확실해. 25살로 보이는데. 게다가 출산을 7번이나 했지. 믿기지 않는군. 심지어 하나에도 잃지 않고 7을 모두 키워내는걸. 어머니로서도 대단히 훌륭해. 저 집에 가끔 가는데 분위기가 아주 쾌적하고 아늑한 데다 무척이나 깔끔하지. 이 사교계에서 가정이라는 희귀한 현상을 실현하는 여자야. 거참 별나네. 게다가 저 여자한테는 따라다니는 뒷소문도 없잖아. 전혀 없지. 그럼 남편은 어때? 그 사람은 좀 이상하던데. 그렇잖아? 뭐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아마 둘 사이에 뭔가 작은 불화가 있었나 봐.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이겠지. 그게 어떤 일인지 제3자로서야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얼추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거야. 어떤 일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마스카레는 지금이야 도락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완벽한 남편이었거든. 남편 역할에 충실하던 시절에는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은 끔찍한 성격이었지. 향락에 발을 들여놓은 뒤로는 아내에 대해 아주 무관심해졌네. 하지만 그에게는 뭐 어떤 근심이랄까? 슬픔이랄까? 마음을 갉아먹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팍 늙어버렸거든 그 사람. 그러고 나서 두 친구는 서로 간의 성격 차이라든가 혹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잠자리 문제가 한 가정에 심어놓은 은밀한 고통, 바깥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해 잠시 생각을 주고받았다. 로제트 살랭은 계속해서 오페라 글라스 눈에 대고 마스카레 부인을 훔쳐보다가 말을 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저런 여자에게 아이가 7이나 있다는 건가? 그렇다니까. 11년간 출산이 이어졌지. 그러더니 30살이 되자 생산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이 빛나는 시기로 들어선 거야. 이 시기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걸? 가엾은 여인네들. 가엾다니 어째서? 어째서냐고? 친구, 생각해보게. 저런 여자가 11년 동안이나 출산을 반복하다니 이 무슨 지옥인가. 한 여자의 젊음, 아름다움, 성공의 희망, 빛나는 삶에 대한 시적 이상이 모든 걸 번식 법칙에 내어주고 마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 가증스러운 법칙은 정상적인 여자를 한갓 출산 기계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자연인 것을? 그렇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은 인간의 적이고 우리는 늘 이 자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야. 자연은 우리를 끊임없이 동물 상태로 이끌어가거든. 이 지상에 있는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 우아하고 이상적인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온 거야. 인간이 두뇌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은 창조를 칭찬하고 해석하고 시인의 마음으로 찬미하고
예술가의 정신으로 이상화해 왔네. 또 간혹 오류를 범하기는 해도 어쨌거나 다양한 현상의 원인을 재간 좋게 밝혀내는 학자의 창의성으로 창조를 설명해 왔어.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은 창조의 얼마간의 우아함, 아름다움, 미지의 매력과 신비를 담을 수 있었지. 신이 창조한 것은 병균을 잔뜩 품은 야만 상태의 존재에 그칠 뿐이야. 동물로서의 활력이 만개하는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늙고 병들기 마련인 존재들이지. 그러면서 인간 노쇠의 그 온갖 추함과 무기력을 노출하거든. 신은 그런 존재들을 그저 불결하게 번식 행위를 하고 곧이어 죽음을 맞도록 만들어 놨어. 마치 여름저녁 하루살이들처럼 말일세. 내가 방금 불결하게 번식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 사실 존재들의 번식이라는 이 추잡하고 우스꽝스러운 행위보다 더 천한, 더 역겨운 게 뭐겠나? 섬세한 심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에 대해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발심이 들지 않을까? 째째하고 심술궂은 이 창조주가 번식기관으로 창안해낸 기관들은 모두 두 가지 목적에 공통으로 소용되는 것들일세.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기보다 신은 불결하지도 않고 더럽혀질 계기도 없는 어느 다른 기관을 골라 그 신성한 임무, 인간 기능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렬한 열광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번식 기능을 맡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입은 양식을 받아들여 몸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기관이면서 또 말과 사상을 퍼뜨리기도 해. 입을 통해서 육신이 원기를 얻고 동시에 입을 통해서 사상이 전파되지. 후각은 생명의 공기를 폐에 불어넣고 세상의 모든 향기, 꽃, 숲, 나무, 바다의 내음을 뇌에 전달해 주거든. 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주지. 게다가 귀가 있는 덕분에 우리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다시 말해 소리를 재료로 꿈과 행복, 무한, 심지어 육체의 쾌락까지도 빚어낼 수 있었다고. 그런데 창조주는 음흉하고 냉소적인지라 남자가 여자와의 만남을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지만 인간은 사랑을 발견해냈지. 사랑이란 음흉한 신에게 반박하는 방법으로 꽤 유용하거든. 그래서 남자는 식구를 동원해 사랑을 치장하고 그 치장에 넘어간 여자는 눈앞의 접촉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종종 잊고 그런 처지에 내몰리곤 하지. 한편 우리 가운데 이처럼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짓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사랑으로 고양되어 몸과 영혼이 달아오르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신 불륜이니 부도덕을 창안해내고 방탕을 세련되게 다듬었는데, 이 또한 신을 야유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추잡하게 찬양하는 한 방식이야. 하지만 보통 사람은 자연 법칙에 따라 짝짓기를 하는 짐승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식을 만들어. 저 여자를 좀 보라고. 저 보석, 아름답기 위해 태어난 만큼 감탄과 찬양과 숭배를 누려야 마땅할 저 진주가 마스카레 백작에게 후계자를 낳아주기 위해 인생의 11년을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 베르나르 그랑댕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하는 말 속에 많은 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을걸? 살랭은 열띤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지 알고 있나? 신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생식기관이야. 단 한 마리의 물고기가 바다의 알을 까듯 신이 이 우주에 씨를 뿌려 무수히 많은 세계를 창조했지. 신은 창조를 하는데 그건 창조가 신의 역할이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정작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무지하지. 신은 어처구니 없이 다산성을 발휘할 뿐 자기가 뿌리는 씨들로
생산될 온갖 종류의 조합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인간의 사고는 신의 무작위적인 수정작용이 어쩌다 우연히 빚어낸 유익한 작은 사건이야.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며 느닷없는 사건이지. 이 사건은 지상세계와 더불어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새로 조합을 이룬 영원한 새 출발들이 있는 한 여기저기에서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작은 사건 덕분에 우리 인간은 인지력을, 다시 말해 이 세계에서 아주 불편하다는 느낌을 얻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세계는 애초에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사고력을 지닌 존재들을 받아들여 재우고 먹이고 기쁨을 주기 위해 마련된 세계가 아니거든. 그런 한편 우리는 또한 이 작은 사건 덕분에 신의 섭리라고 불리는 것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었거든. 우리가 진정 개화되고 문명화된 존재인 한에서는 말이야. 그랑댕은 오래전부터 친구의 분방한 생각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라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 터라 이번에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고가 신의 창조라는 그 맹목적 분반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난 산물이라는 말인가? 아무튼 우리 두뇌속 신경준추가 행하는 뜻밖의 기능이지. 그것은 물질들의 새로운 혼합으로 촉발되는 뜻밖의 화학작용과 비슷해. 마찰이나 예기치 않은 접촉으로 생성되는 전기와도 비슷하고, 생물의 무한하며 비옥한 발효작용으로 생겨나는 그 모든 현상과도 비슷해. 그런데 이보게, 그 증거는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누구의 눈에든 확연히 들어오는 걸. 인간의 사고는 동물의 사고가 체념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아주 달라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답을 찾고 번민하고 반성하는 속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속성을 지닌 인간의 사고가 만약 신이 의도한 결과라면 오늘날 우리 인간 존재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신이 창조한 세계가 곤충들이나 살기 좋은 이 불편한 작은 사냥터, 푸성기가 자라는 이 들판, 숲과 바위로 뒤덮인 구형의 이 채소밭이었을까? 이런 장소는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신이 우리 인간을 동굴이나 나무 아래서 벌거벗은 상태로 동물을 사냥해서, 다시 말해 같은 동물끼리 사냥해서 얻은 고기를 먹고 살도록, 혹은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저절로 자라는 생야채를 먹고 살도록 예정해 놓은 곳이 아닌가. 이 세계가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니라는 건 1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우리 뇌의 기적 같은 신경세포들에 의해 생성되고 전개되는 이 사고는 지극히 무력하지. 아는 게 없이 어리둥절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성을 지닌 인간들 모두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가엾은 유배자가 되는 거라네. 보게나 이 지상의 모습을 여기 거주하는 존재들에게 신이 마련해준 모습 그대로 한번 보라고. 이 지상의 세계는 겉으로 봐도 분명 동물을 위해, 또 오로지 동물만을 위해 배치되어 초목이 자라고 숲이 우거지지 않았나? 이 지상에 우리 인간을 위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동물을 위한 것은 전부 있지. 동굴, 삼림, 우거진 나뭇잎, 샘, 은신처,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있어. 그러니 나처럼 깐깐한 사람은 이 지상에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얻을 수 없지. 동물에 가까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기분 좋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시인들이나 기질이 섬세한 사람들, 몽상가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예감으로 늘 영혼이 불안한 사람들은 가엾은 사람들이지. 나는 양배추와 홍당무, 그리고 양파, 무, 레디시를 먹지만 그건 우리 인간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심지어 그런 걸 좋아해야 했기 때문이고,
게다가 다른 것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토끼와 염소의 양식이야. 풀과 클로버가 말과 암소의 양식이듯이 말이야. 황금색으로 여문 밀밭 이삭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그것이 내 입이 아니라 참새나 종달새의 부리에 적합한 형태로 땅에서 싹을 틔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네. 말하자면 나는 빵을 씹음으로써 새들의 것을 훔치고 닭고기를 먹음으로써 족제비와 여우의 식량을 훔치는 거야. 메추라기, 비둘기, 자고새는 본래 새, 매의 먹잇감이잖아. 양, 노루, 소는 송로버섯과 함께 구워져서 인간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살을 찌우는 짐승이기 이전에 본래 대형 육식 동물의 먹잇감이잖아. 그 송로버섯이야 오로지 인간이 먹기 위해 돼지를 시켜서 땅을 파헤치게 해서 찾아냈을 테지만 말이야. 근데 이보게, 동물들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무슨 일인가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 각각의 보금자리에 살아가면서 먹기만 하면 돼. 본능에 따라 풀을 뜯거나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신이 온화함과 평화로운 풍습을 예정해 놓진 않았으니까. 신이 예정해 놓은 건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 데 광분하는 존재들의 죽음뿐이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이 땅에서 나무 뿌리와 돌을 걷어내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은 노동을 해야 했어. 노력과 인내, 창의와 상상, 근면, 재주와 재능이 우리에게 요구됐네. 하지만 우리가 변변찮게나마 이 지상의 터전을 잡기 위해 청결, 안락, 우미함을 우리의 수준에는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얻어내기 위해 자연을 거슬러서 자연에 맞서 싸우며 이룩해 놓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우리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성을 일구고 행동 방식을 한층 더 세련되게 가다듬을수록 내면의 동물적 본능, 신의 의지의 표현인 그 본능을 억압하고 길들여야만 했지. 생각해 보게. 인간은 문명을 양말에서부터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무수한 사물들을 포함하는 이 문명 전체를 만들어내야 했다는 사실을, 매일 자네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해봐. 우리 인간은 동물로서의 처지를 완화하기 위해 온갖 것을 찾아내고 또 가옥을 시작으로 진귀한 음식, 소스, 사탕, 케이크, 음료, 술, 피륙, 의복, 장신구, 침대 밑판, 자동차, 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계를 제작했어. 게다가 학문과 예술, 문자와 식구의 눈을 떴지. 그래, 우리는 예술을, 시와 음악, 회화를 창조했네. 모든 이상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거야. 삶의 갖가지 멋부림들, 이를테면 여자들의 몸단장과 남자들의 말재주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마침내 조금은 아름다워 보이게 되었고, 덜 헐벗고 덜 단조롭고 덜 가혹한 것이 됐어. 신의 섭리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그저 번식하기 위해서였을 텐데 말이야. 이 극장을 보게. 이 안에 우리가 창조한 한 세계, 신들은 예견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오로지 인간의 정신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세계가 있지 않은가. 멋을 부려 맛을 낸 관능적이고도 지적인 오락거리, 오로지 인간이라는 불만 가득하고 불안에 찬 작은 짐승을 위해, 또 그에 의해 발명된 즐거움이 있잖아. 저기 마스카레 부인을 봐. 신이 저 여자를 빚을 때 예정한 삶은 동굴 속에서 벌거벗거나 짐승 가죽을 두른 채 살아가는 것이었어. 그런 몰골보다야 지금처럼 꾸민 모습이 더 낫지 않은가? 그건 그렇고 저 여자의 남편이라는 그 짐승은 저런 아내를 곁에 놓아두고 어째서 또 어떻게 매춘부들의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걸까? 특히
7번이나 출산하게 할 정도로 야만의 욕구에 충실했다가 느닷없이 아내를 내버려두고 말이야. 그랑댕이 대답했다. 하, 친구, 아마 딱 한 가지 이유일 거야. 매번 집에서 잠자리를 가지다가는 너무 값비싼 것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거지. 그러고 보니까 뭐 그가 가정경제 측면에서 채택한 행동 원칙이 자네가 철학자로서 수립한 인간 세계의 원칙과 뭐 동일하군. 종이 3번 울리며 마지막 막의 시작을 알렸다. 두 친구도 다시 몸을 돌려 모자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4. 오페라 공연이 끝난 뒤 마스카레 백작과 부인은 집으로 가는 마차 안에 나란히 앉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가브리엘, 내게 무슨 용건이 있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오래 끌었잖아. 무엇을요? 6년 전에 당신이 내게 내린 끔찍한 형벌 말이야. 할 수 없죠.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인걸. 이제 말해줘. 어느 아이지? 절대 말 못해요. 생각해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곁에 있음을 느낄 때마다 바로 이런 의심 때문에 나는 심장이 찢겨나간다는 걸. 어느 아이인지 말해줘. 맹세컨대 전부 용서할 테니까. 어느 아이가 되었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할 테니까. 밝힐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삶을, 나를 갉아먹는 이 생각을,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 질문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게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이 나를 고문하곤 해. 이러다간 미치고 말 것 같아. 부인이 물었다. 그러니까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끔찍할 만큼 끔찍해도 고통스러운 이 질문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이 괴로운 상황을, 이 괴로움에 한술 더 떠서 아이들 중 내가 알 수 없는 한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느끼는 이 처지를 감내했을 리 없잖아. 부인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물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백작은 감정을 억누른, 그래도 고통이 배어나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나로서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 이 질문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내가 돌아왔을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집에, 당신 곁에, 그리고 아이들 곁에 머물러 있었을까? 당신은 내게 아주 지독한 짓을 했어. 내 마음속의 유일한 사랑은 아이들을 향한 거야.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 아이들에게 나는 구식 아버지지. 당신에게 예시대의 가부장적 남편이었듯이 말이야. 사실 나는 본능을 따르는,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남자, 고리타분 남자에 머물렀어. 그래, 솔직히 말할게. 당신은 나를 지독하게 질투로 몰아넣었어. 당신은 다른 종류에 속하는 여자니까. 다른 영혼, 다른 욕구를 지닌 여자니까. 당신이 내게 한 그 말들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게다가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을 향한 관심을 버렸어. 당신을 죽이지도 않았지. 그랬다가는 당신의 아이들 가운데 누가 내 아이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을 이 지상에서는 영원히 놓칠 테니까. 나는 기다렸어. 그렇지만 당신의 짐작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지. 더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두가 나지 않거든. 그래도 위의 두 아이는 분명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아무튼 더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품에 안아줄 엄두가 나지 않거든. 한 아이를 들어올려 내 무릎에 앉힐 때마다 이 아이가 아닐까? 라는 질문이 어김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이야.
나는 지난 6년 동안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어. 심지어 온화했고 너그럽게까지 했지. 이제 진실을 말해줘. 해가 될 만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어두운 마차 안에서 백작은 아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아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말해줘. 그가 말했다. 제발. 부인이 입을 열었다. 입속말처럼 낮은 소리였다. 아무래도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임신하는 그 끔찍한 삶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더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었던 거죠. 방법은 단 하나. 당신을 내 잠자리에서 내쫓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도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그렇게 말했죠. 어둠 속에서 백작이 그들이 마차를 타고 숲으로 산책하던 그 끔찍한 날 그랬듯이 부인의 팔을 세차게 움켜잡았다. 더듬더듬 목소리를 쥐어짜며 물었다.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하지만 백작은 번민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난 또 다른 의심에 빠져들겠군. 이 의심은 끝나지 않을 테지. 과연 어느 쪽이 당신의 거짓말일까? 저번에 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오늘 한 말일까? 그러니 여자라는 존재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 난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차라리 당신이 자크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거나 존이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줬더라면 좋았을걸. 마차는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 계단 앞에 멈춰서자 백작이 먼저 내려 늘 그랬듯이 아내를 향해 팔을 내밀었다. 부인은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아 계단을 올라갔다. 잠시 후 두 사람이 2층에 도착했을 때 백작이 물었다. 잠시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인이 대답했다. 그럼요. 그들은 작은 거실로 들어갔다. 시종이 조금 놀라며 거실에 불을 밝혔다. 이어서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백작이 말을 이었다. 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달라고 수없이 여러 번 당신에게 애원해왔지만 당신은 변함없이 묵묵부답이었어. 완강하고 단호하고 무정했지. 그래놓고 오늘은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하는 거야. 6년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도록 내버려 두었으면서 아니야. 오늘 당신이 한 말이 거짓일 거야.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나를 동정하느라 그런 건가? 부인은 진지하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난 6년 동안 나는 아이 넷은 더 나았을 테죠. 백작이 소리쳤다. 어머니로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 나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모성을 느끼진 않아요. 지금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에 만족해요. 나는 나를 포함해 여자들은 이제 문명 세계에 살고 있답니다. 이 지상의 인구를 늘려주는 일개 암컷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자들은 그런 단순한 암컷이기를 거부해요. 부인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백작이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한마디만 더 가브리엘. 진실을 말해줘. 이미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걸. 그가
아내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아내는 아름다웠다. 그 회색 눈동자는 차가운 하늘 같았다. 아내의 검은 머리카락 속에서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펼쳐놓은 밤의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뿌린 왕관 모양의 머리띠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벼랑간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일종의 직관이었다. 눈앞에 있는 존재는 그저 가문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이바지할 여자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욕망, 세월에 따라 우리 안에 축적되면서 신이 의도한 최초의 목적에 등을 돌려 어떤 신비한 아름다움, 언뜻 엿볼 수는 있어도 붙잡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찾아 방랑길에 나선 그 모든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산물이었다. 이처럼 오로지 우리 인간의 꿈을 위해 피어난 여자들이 있다. 이런 여자들은 이제까지 문명이 여자에게 둘러놓은 것들, 시와 이상적 사치, 멋스러움과 신미적 매력, 이 모든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여자란 살로 빚어진 조각상이기도 해서 관능의 열병을 초래하는 것만큼이나 비물질적인 욕구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남편은 뒤늦게 얻은 이 어렴풋한 깨달음에 놀라 얼어붙는 듯이 아내 앞에 서 있었다. 예전에 자신을 괴롭힌 그 질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막연히 짐작하면서도 그 모든 걸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믿어. 지금은 당신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 사실 난 예전엔 당신이 하는 말이 늘 거짓말 같았거든. 부인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닌 거죠. 그는 부인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우린 친구야. 고마워, 가브리엘.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리는 순간까지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감탄할 만큼 아내는 여전히 너무나 아름다웠다. 백작은 가슴속에 묘한 파동이 있는 걸 느꼈다. 파동치는 그 감흥은 어쩌면 예전의 그 단순한 사랑보다 더 무서운 힘을 지닌 것일지도 몰랐다. 쓸모없는 아름다움. 네, 낭독 끝입니다. 와, 오늘따라 정말 이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오늘 좀 많이 더듬었어요. 저번에 이제 낭독을 녹음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좀 일이 생기는 바람에 끊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녹화를 했는데 오늘 종일 이제 친정어머님 배웅을 하고 들어와서 더 있다가 할까 하다가 그러면 정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힘을 내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그렇게 오늘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힘이 딸려서 좀 더듬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냥 더듬었는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쓸모없는 아름다움이라는 무파상의 단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좀 긴 대사가 줄을 이루는데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 그 부부 간의 대화에서 이제 특히나 여자가 하는 대사라든가 그런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철학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그런 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 두 남자가 있었죠. 오페라 극장에서 있던 두 남자 중에 한 명 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으로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
친구가 하는 대사, 이제 말이 있었어요. 아주 긴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상,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 그런 것을 이제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뭔가 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탁 던져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동물과 인간을 굳이 뭐 구별을 한다면 인간도 동물이니까 대신 고등동물인 만큼 이 고등동물이 일반적인 그런 뭐 동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창조적인, 특히나 아름다움, 미적인 것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글이든 문학이든 도구이든 뭐 이런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것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 모든 감각적인 그 심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좀 사치스러울 수도 있는, 당장 뭐 먹고 살기 급급하면 어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대신 이제 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부터는 좀 더 한층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불만으로 가득 찬,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동물인 인간이 빚어낸 그 욕망 중에 하나, 본능적 욕망이 아닌 그런 불만이라는 것에서 파생되어진 욕망, 그런 욕망이 이런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좀 뭔가 이렇게 심미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죄송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촉각이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닿았을 때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죠. 과연 인간이 동물과의 구별되는 그런 것이 문명을 만들어낸 계기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심미적인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쓸모없는 아름다움은 만일 동물적이고 본능적으로 산다면 과연 그 아름다움이 필요할까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쓸모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단편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쓸모없는 아름다움, 그럼 쓸모 있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쓸모 있으려면 아름다움의 역할을 펼치게 해줘야겠죠. 그 아름다움은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고 여러 분야에서, 아니면은 그 인생에 대해서의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 각각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보고 듣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심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그런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그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종교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덕적일 수도 있겠고, 어떤 문명이 하나겠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했을 때 뭔가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쓸모로 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제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녁 8시가 다 돼가네요. 이제 전 늦은 저녁을 남편과 함께 먹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남은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비록 오늘 좀 제가 완성도 있게 낭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재미삼아 잠이 잘 안 올 때
그럴 때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할지, 단편을 할지 아니면 조금 긴 것을 추려서 할지, 수필을 하게 될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